Ladies and gentlemen, 국제화 시대라 요즘 인사를 이렇게 시작하고 하는데, 그리고도 계속 영어로 하면 이제 제가 못 나가니까 여기까지만 영어로 하겠습니다. 송옥원 교수님께서 분에 넘치는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경적 표현으로는 이런 때 제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치, 경제 이런 모든 일들이 빵의 문제라면 이것이 아닌 그 바탕이 되는, 그리고 그 바탕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이걸 우리가 정신이나 영혼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문학은 바로 그 정신의 영역에 속한 문제입니다. 아까 송 교수님께서 이병주 국제문학상 대상을 받으신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이 송 교수님께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이시기 때문에 그 상을 드린 게 아닙니다.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이 역사 소재 소설로서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고 다른 후보작들에 비교해서 수발하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상을 드린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전화 드릴 때도 저는 매우 당당했습니다. 당연히 이 상을 받으셔야 되고, 혹시 거부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제 송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역사 소재 소설을 3권을 쓰시고 또 단편 연작으로 책을 한 권 내시고 해서 이제는 작가십니다. 작가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40년을 문학평론가로 살았는데, 이 근자에 이 디카시 운동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고 나서 디카시를 쓰고 디카시집을 한 4권 정도 냈습니다. 내는 동안에 이제는 어디 김종회 시인이라고 써요. 근데 문학평론가 김종회 하는 것보다 시인 김종회 이게 훨씬 듣기 좋아요. 근데 그게 왜 서로 다르고 왜 후자가 더 듣기 좋으냐 하는 얘기를 하자면 그로부터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분이 저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론가에게 질문을 하면 한 30분 얘기를 한 다음에 근데 지금 뭐 물어보셨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게 해주신 분은 누구냐면 이어령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이 그렇게 하세요. 어떤 화두가 나오면 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한참 하시고,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다 있지? 이렇게 물어보시곤 했어요. 제가 열흘 오래 가까이 모시고 있었는데 식사 자리에서 밥 한 공기를 비우는 걸 뵌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기 바빠서 식사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 한 번은 식사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밥은 집에 가도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는 것이 즐겁고 좋았다라는 뜻인데,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들이 다 우리가 잘 듣기 어려운 어떤 의미와 깊이를 가진 그런 말씀들이셨죠. 여러분, 제가 이 어른들한테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빨리 그 과목에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2시 10분이니까 1시 전후해서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학 선생 오래 하면 직업병이 생깁니다. 말만 하면 우선 길게 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면 아무나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제가 어디 가면 손바닥에 몇 자 적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내려와야지. 근데 문제는 올라가서 이 손바닥을 안 본다는 데 있습니다. 벨타사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페인의 작가인데 유명한 작가예요. 이 미니픽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것은 짧다면 2배로 좋다. 요즘 사람들이 다 이 속도감의 시대에 짧은 걸 좋아한다는 뜻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길어서 좋을 건 별로 없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설교가 예전보다 한 5분 정도 짧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목사님한테 했더니 웃으면서 우리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1시 전후에서 마치도록 필요하면 조금 빨리 가기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어디냐 하면 이제 스웨덴입니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2024년 12월 10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아시아존에서 5번째, 우리나라로는 당연히 처음입니다. 또 아시아존에서 여성 작가로서는 처음입니다. 자, 노벨상을 잠깐 스크린해 보겠습니다. 이 시상 연도가 20세기의 첫머리 190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하고도 이제 올해는 25년째가 됐죠. 가장 수상자를 많이 낸 언어는 30명에 해당하는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어가 15명, 독일어가 14명입니다. 국적으로는 프랑스가 1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유럽에서 시작된 상이어서 유럽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고, 스웨덴은 홈그라운드, 강아지도 집 앞에서 50점 따고 들어가니까 7명이나 수상을 했고, 유럽에서도 국가의 문학적 함량이 크지 않은 나라들 가운데 덴마크, 핀란드, 심지어 인구 37만 명의 아이슬란드까지 하나씩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스웨덴 할리먼의 말럼이라고 하는 사부총장입니다. 스웨덴 할리먼 위원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지역과 언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힘들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산문은 그래도 다양하게 배분이 되었지만 운문은, 시는 단 한 번도 인도 유럽어족 외에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 운문은 숫자도 적습니다. 만약에 한강이 운문으로서 후보자가 되었더라면 수상이 어려웠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재미있는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1회 수상자는 프랑스 시인 슐리 프리돔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문단에서, 프랑스 문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 거의 잊혀진 시인이죠. 초기 수상자 가운데 현재까지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이나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놀이, 유리알 유희 이렇게 부르는 이런 작품들을 들 수 있어요. 당대의 문호 톨스토이나 미국을 대표하던 마크 트웨인, 또 시기를 좀 더 지나가면 제임스 조이스나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문인들은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상을 받을 만하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노벨 문학상 수상 기준이 단순히 문학적 성취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노벨 문학상 중기라고 할 수 있는 1951년부터 2000년까지의 수상자들은 그때부터는 다양한 국적과 문학적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알베르 까미의 실존주의 철학, 파블로 네루다의 정치적인 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마술적 리얼리즘, 이런 것들은 문학적 성과를 넘어서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을 반영한 사례들입니다. 80년대 이후에 오면 제3세계 작가들의 수상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노벨 문학상이 세계 문학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고, 독자들에게도 새로운 문학적 경험을 공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1세기 이후입니다. 21세기를 넘어서서는 국적의 다양성, 장르, 범주 확장이 되기 시작하고, 여성 수상작가 증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 비영어권 작가들의 약진, 문학의 형식 실험을 인정하는 등 여러 모양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노력은 노벨 문학상이 세계 문학의 현주소를 잘 보여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대신에 그 영향력만큼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남성과 여성 문인의 수상자가 대략 85대 15입니다. 앞으로 여성 수상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껏 수상을 거절한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1958년 의사 지바고를 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소련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수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에 사르트르가
작가가 어떤 기관에 의해 제도화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입장으로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 다 노벨위원회 공식 수상자 명단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수상자 5사람입니다. 1913년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입니다. 두 번째, 일본의 가와타 야스나리입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자 눈나라였다, 이렇게 시작되는 설국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아주 일본적인 소설입니다. 뭐 북해도 가서 기생하고 연애하는 시시껄렁한 얘기예요. 근데 너무도 일본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일본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서 상을 받은 요인이었다라고 얘기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4년에 오에 겐자부로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에서 사회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고 일본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작가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수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2012년, 10여 년 전이죠. 모엔이라고 하는 중국 작가입니다. 모엔이 상을 받을 때에 사실은 누가 이 컴페티션에 있었느냐 하면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루키가 받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키의 소설은 전 세계에서 읽히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하루키는 내 작품이 번역된 걸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고, 하루키도 영어도 잘해요. 그리고 쉽게 씁니다. 일본에는 하루키 번역에 일생을 건 번역가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일본의 번역은 한국에서처럼 창작의 저 밑길이 아니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키는 일본 작가이지만 전혀 일본적인 작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키에 이르면 이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서 만나는 눈나라, 이런 건 지나간 열차의 시대입니다. 하루키는 어디에서나 시작하고 무엇이든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말태의 수기를 읽을 때처럼 아무 데서나 펼쳐서 읽어도 되는 그런 종류의 작가죠. 근데 이 하루키하고 이제 모엔은 이 본명이 아닙니다. 필명인데 한자말로 쓰면 막언입니다. 막언,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중국의 체제를 암시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는데 모엔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나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소설 열심히 쓴다, 이런 말이다. 그럼 설명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 KBS, MBC 이런 데서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상을 받을지를 두고 평론가를 섭외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하루키를 지지하고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분은 이제 모엔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죠. 그런데 결과는 이제 모엔이 상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한 인터뷰는 어디로 갈까요? 없어지죠. 동시에 출연료도 안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붉은 수수밭을 쓴 작가인데 중국의 체제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못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국이 그렇게 이 체제 그 시스템이 만만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한강입니다. 지금 이 상의 상금은 13억 원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년 연말에 한강이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한국 사회를 진동한 걸 기억하시죠? 저는 뉴스에 일신이 뜨기를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이렇게 나왔길래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조정래의 한강이 상을 받았구나. 한강이라는 10권짜리 소설. 그런데 계속 보니까 아니에요. 한강이라는 작가였습니다. 한강이 본명일까요? 필명일까요? 본명입니다. 아들 이름을 이 한성원 선생이 큰아들 이름을 국인이라고 지었습니다. 한국인. 딸은 한강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와 민족의식이 투철하면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좀 놀림을 받지 않았을까요? Anyway.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이제 국가적 경사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환경 조건이 성숙되어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 말씀을 드리자면 수상 이전에 이미 한강이 유럽과 세계문학에 알려진 작가였습니다. 채식주의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상으로 영국의 맨부크상을 받았습니다. 저 맨부크상은 원래 상 이름이 부크상이에요. 거기에 맨 그룹이 후원하면서 맨부크상이 됐는데
3대 문학상 중에 하나로 치부됩니다. 맨부크상, 프랑스의 콩쿠르상, 또 하나는 노벨 문학상입니다. 이 상을 받았죠. 근데 이 상이 한국에서는 11년 전에 이상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11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11년 만에 다시 되살아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오른쪽으로 내세울 문제는 효율적인 번역의 문제입니다. 데보라 스미스입니다. 데보라 스미스. 제가 이 데보라 스미스를 세계 번역가 대회에서 같은 세션에 속해서 만나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때 26살짜리 영국 처녀, 한국말 못해요. 독해는 가능해요. 그리고 출판사를 하고 있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는 뭘 말할까요? 한국어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독해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제 한강의 작품,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소설도 그렇고 한강의 글은 한강이 원래 시를 써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스웨덴 할리먼이 시적 산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장을 굉장히 정교하고 공들여서 깊이 있게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직구가 잘 맞으면 금방 홈런 나지 않습니까?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 데보라 스미스가 번역을 하자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역을 하는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 번역을 이렇게 대조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말 자체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써놓고 한 곳이 많습니다. 조선일보 한 기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번역은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어역입니다. 근데 이 어역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영국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번역이 됐다는 거죠.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강 이쪽에 있는 집을 헐어서 강 저쪽에 가서 다시 짓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전문용어로 출발할 때의 언어, 번역 대상인 언어를 출발어라고 하고 저쪽에 가서 번역된 언어를 도착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저쪽에 가서 같은 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은 달라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번역가들은 원문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스미스가 한국 이름을 김보라라고 쓰는데 데보라에서 보라를 쓰는 건 괜찮은데 스미스가 왜 김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보라가 아니라 서보라나 이 송보라가 더 나을 텐데 그것까지는 제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융통성이 많은 어역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의 방식이 여러분 꽁 잡는 게 뭔가요? 매입니다. 꽁을 잡았어요. 영국 독자들한테 쉽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동안에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어 오던 고원 이호철, 황석영, 조정래, 이문열 등 이런 작가들과 한강이 어떤 차별이 있을까? 한강은 제재는 주제와 소재를 한꺼번에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것을 형상화하는 방법이 선배 작가들하고 달랐습니다. 근데 이 선배 작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꺼번에 10권의 대하장편을 쓰는 작가들이에요. 보시죠. 황석영이 쓴 장길산 10권, 조정래가 쓴 태백산맥 10권, 이문열이 쓴 변경 10권. 호흡이 길고 이야기를 장대하게 펼쳐나가는데 능란한 이런 작가들이 보기에 주로 단편 위주로 쓰고 그 다음에 길어야 짧은 장편 하나를 쓰는 이 작가를 나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세계적인 상을 받았을 때 축하해야죠. 그러나 아마도 글쎄 작가로서는 내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선배 작가들의 중심 주제가 대체로 국가의 비극이나 민족사의 아픔 같은 이런 것입니다. 한강은 이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한강은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한 개인을 주목하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비극을 개인의 내면으로 끌고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이건 제재를 선택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겁니다. 외국에서, 해외에서 다른 나라 작품을 읽을 때 국가적 비극, 이건요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러나 한 개인의 어렸을 적부터 학대를 받아서 나는 이 다음에 나무가 되겠다, 그래서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개인의 내면의 아픈 상처, 이런 아픔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신경숙이 쓴 엄마를 부탁해, 이거 여러분 별반 뭐 대단한 줄거리가 있는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엄마와 자식과의 이 미묘하고 긴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의 모녀 관계는 우리하고 좀 다르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이를테면은 해일 앞에 잔물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공감의 문제, 소통과 공감의 문제에 있어서 한강이 선배 작가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시대와 사회를 보는 인식의 세대별 차별성, 문학적 서술 대상 선택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는 것이죠. 자, 보시죠. 번역에 있어서 번역이 우리가 엉망진창이라고 할 때는 스몰 코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따옴표예요. 번역도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었어. 그 다음에 작가의 기량에 있어서 대하장편을 쓸 만한 그런 기량이 없는데 이런 이를테면은 아주 명료한 약점이 오히려 상을 받도록 하는 이 대지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 크고 웅장하고 이름 있는 이런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대체로 이 고개를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지점에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세상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런 기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작가의 기량 부족이라고 할 만한 이 대목이 오히려 효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얘기입니다. 자, 이 경사를 도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이 시적 산문이라고 언명했는데 제가 이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장이 치밀하고 감각적이며 서정적 서사를 담보하는 측면을 높이 샀다라는 얘기인데 소설의 문장이 시적 서정성을 표방할 때 어떨까요? 재미있게 속도감 있게 읽히지 않습니다. 별 재미없어요. 이러한 치열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독특한 소설 세계를 구성하는 데 장점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강은 시를 썼고 또 소설을 썼는데 제 선생님 황순원 선생의 경우에도 시집 2권을 내고 연이어서 단편소설, 장편소설 이렇게 자기 세계를 확대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소설은 언제나 시적 서정성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한강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시대와 사회를 보는 그 인식의 세대별 차별성, 문학적 서술 대상의 그 선택에 있어서 한 페이지를 넘겼다. 이거 본 거군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한강의 수상을 뒷받침한 BTS입니다. 싸이죠. 그리고 이 로제입니다. 아파트. 그래서 온 세계가 팝이나 한류 문화의 바람으로 한국 문화예술의 관점을 조정하는 시기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한국에 대한 미래지향적 관심과 함께 한국국가를 개설하고 있다.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라고 하는 이 유익한 시의성이 그동안에 없었죠. 세계 무역 교역량, 국제 군사 경쟁력, 이런 국력이 작동한다라는 풍설도 있습니다. 아시아존 작가 순번에 여성 작가라고 하는 천운이 함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사람은 옌랭크입니다. 중국의 작가예요. 옌랭크는 중국의 작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중국 체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왜 시진핑이 옌랭크를 조차하지 않고 그냥 둘까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중국에도 이렇게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작가가 있다. 그러니까 옌랭크가 어떤 지키는 선, 넘어가는 것, 이걸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체제 비판적인 시인이 이 옌랭커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작가들이 수용력, 온 세계에서 읽히는 것, 독자와 이를테면 만나는 그 접점, 이런 걸로 말하면 한강보다는 여러 걸음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 작가가 상을 받을 만한 순서였다라고 하는 것, 간단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지난날 노벨문학상이 독재정권이나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작가에게 시상된 사례가 많았죠. 20세기 이후에. 근데 이 대목에도 한강이 부합하는 게 있습니다. 제주 4.3이나 광주 5.18을 다루고 있는 거죠.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작품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 한강이 상을 받고 난 다음에 한국 사회에 숙제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라고 하는 거죠. 광주를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 제주를 소재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작품들을 두고 보수에서는 역사와 민족 정체성을 왜곡한 소설에 세계 최대의 문학상이 주어졌다라고 비판합니다. 비판도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보 쪽에서는 역사를 심화 해석하여 문학의 책무를 다한 소설에 국제적 인정이 주어졌다라고 환호했습니다. 문학이 현실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학 작품을 두고 볼 때 작가가 내 얘기를 씁니다. 이걸 이제 소설 시점에 있어서는 사소설 또는 1인칭 소설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라고 하고 작가가 내 얘기를 해요. 그러할 때의 작품 속에 나와 작가는 같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소설은 그게 같은 사람이 아니기를 약속하고 쓰여지는 문학 장르예요. 그럼 시는 어떨까요? 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시 속에서 화자를 내세워서 시적 마스크를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쓰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반드시 시인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뭐 평론은 마찬가지, 좀 다릅니다만. 근데 이 글을 쓰는 나와 작품 속에 나가 일치하도록 허용된 문학 장르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여러분? 그건 수필입니다. 수필은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 있어서 이 작가가 작품 속의 스토리텔러와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공격하는 것은 이를테면 이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인문학은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딱 공식적으로 답이 하나가 나와야 맞는 거죠. 또 문학이 답이 하나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앰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Seven Types of Ambiguity, 애매모호성의 7가지 원리, 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시는 좀 애매모호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소설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님의 침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때 님이 누굴까요? 연인, 사랑하는 님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조국일 수도 있고 종교적 절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함축적으로 하나의 언어에 포괄해서 쓸 수 있는 것, 이게 문학입니다. 자, 여러분, 눈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식이지만 문학에서는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당연한 그 얘기를 굳이 문학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거나 눈이 녹으면 가슴이 설렌다거나 이런 게 이 문학이란 말이죠.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이렇게 썼더라도 그걸 어떤 역사적 고정에 대입을 해가지고 한강, 얘 정말 나쁜 작가다, 이렇게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학은 문학에게 맡겨둬야죠. 다만 이건 이제 제 의견입니다만, 여러분, 이게 이 문학하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정치 지도자가 제일 해서 안 되는 게 뭘까요? 정치 지도자가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배척하는 거,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면 모두를 감싸 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가도 상을 받았을 때 한강처럼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건 여러분 어떤 국가적인 문제예요. 그다음부터는 발언에도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자유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다 큰 범주에서 어떤 국가의 명운이나 민족의 진로를 생각한다면 발언에도 조금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자,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지금 저 시계를 보면서 혹시 근데 제 얘기가 저 끝에까지 잘 들리시나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조는 분도 있고 또 뭐 옆에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다 여러분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잘 듣고 계셔서 제가 정말 힘이 나는데 저는 한 3, 40년 강의를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클래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문학이 세계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제 우리 노벨 문학상 좀 받아보나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번에 누가 받을까요? 그 다음번에 아마 제가 송은 교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한 10년 있어야 돼요. 돌아오려면. 그래서 그래도 기다려보죠. 글로벌 시대 문학도 궁벽한 국가주의의 울타리를 넘어서 국제경쟁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문학의 교류 확산, 번역과 출판, 작품 주제와 소재의 보편성, 보편적 공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한강의 소설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단순히 상을 받았다 훌륭하다 해서 그치지 않고 이로써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세계화로 가는 천문을 여는 것 이걸 문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 시기에 한강이 상을 받은 12월 10일 날 또 한 사람 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입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이 뭐냐면 이 호랑이 얘기를 주로 썼어요. 작은 땅이라고 하는 건 한반도고 한반도의 호랑이 얘기를 써서 한국 민족성의 어떤 강인함과 슬기로움 이걸 얘기하는 소설인데 러시아 최고의 문학상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상금이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상금은 이 삼성의 러시아 현지 재단에서 출연합니다. 삼성이 이 톨스토이 박물관하고 연대해서 시상하는 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근데 상금이 많으면 권위 있다고 대체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콩쿠르상 같은 경우에는 상금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상을 받으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니까요. 그 다음에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아파트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능가하고 BTS 노래에 필적하는 폭발적 수용을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동시다발로 일어났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뭐 몇 가지 세계 문학을 향한 이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제10회 세계 한글 작가대회. 여러분 국제편 한국본부에서 주관하고 문체부에서 예산을 내는데 한국에서 하는 제일 큰 문학 행사입니다. 저는 이 행사의 집행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재작년, 작년에 맡았었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작가들까지 한 1,000몇백 명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아까 송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계 디카 시인대회라고 하는 걸 창원에서 했습니다.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를테면 한국에서 세계문학의 지경을 넓히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잘 모르지만 상을 받는 걸 보니까 이런 거 좀 해야 돼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겪었던 이제 이 세계 무대로 가는 한국 문학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듀크 대학이라고 하는 데고 밑에는 애리조나 주립대학인데 제가 서울대학에 계시던 김성곤 교수께서 한국문학 번역원을 할 때 그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 여기 몇 군데를 다녀서 강연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애리조나 주립대학을 갔을 때 제가 거기서 무슨 강의를 했느냐면 북한 문학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거 누가 와서 들을까요? 천만의 말씀. 미국의 대학생들 몇십 명이 와서 진지하게 듣고 질문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해서 별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세계적 확산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영역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아까 했던 얘기 들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자, 이제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 내가 작품을 써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은 여러분 뭐죠? 창작자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용자에게, 그것이 문학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수용자에게 가닿아서 그 가슴에 감동의 물결을 불러일으키면서 비로소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내가 쓰는 작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제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 대학생과 창부의 사랑, 이거 소설이 될까요? 한국의 작가가 대학생과 창부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썼다. 우리가 생각한 시시껄렁한 삼류 연애소설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도스토옙스키가 쓰면 제와벌의 첫머리가 되고 알렉산드로 디마가 쓰면 춘희가 됩니다. 그래서 소재가 어떤 것이든 그걸 어떤 작가가 어떻게 형상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옷을 만들어도 그 옷이 감이 좋으면 마름질을 좀 잘못해도 옷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단 자체가 나쁘면 아무리 뛰어난 재단사가 그걸 옷을 만든다고 해도 좋은 옷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그동안에 익히 들어온 좋은 글을 쓰는 몇 가지 방법, 삼다의 법칙, 이게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인 구양수가 말했죠. 다독, 다작, 다상량. 다상량 많이 생각해라. 근데 똑같은 얘기를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했어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라. 근데 구양수는 이 세 항목에 같은 비중을 두었으나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달랐습니다. 다독, 많이 읽는 건 좋은데 잘못된 걸 읽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우리 번역되어 있는 거는 좀 얇은데 그건 일부예요. 그 다음에 다작, 많이 쓰는 건 좋은데 쓸데없는 걸 써가지고 쓰레기 모아놓듯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다상량, 많이 생각해라. 이 사람 철학자니까 그건 아무리 많이 해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소설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중심 사상, 시가 써지기 전에 그 시의 중심 사상, 이것이 정돈이 되고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성급한 한국의 이 작가들이, 문인들이, 시인들이 그 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작품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디카시 말씀을 드렸는데 디카 시인이 좋은 디카시 한 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같은 장면을 수십 장 찍습니다. 사진작가들도 그래요. 백두산 천지를 정확하게 찍기 위해서 작가들이 그 추운 날 겨울에 백두산 산정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3개월을 버틴다라는 얘기를 현지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을 그렇게 해서 애써 얻고 거기에 결부되는 몇 줄의 시를, 촌철살인의 의미를 가진 시를 덧붙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노력 없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항차 문학만이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이루어가는 어떤 문제든 간에 이런 이 노력, 투지, 이런 걸 공유하지 않고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연애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연애라고 하는 것이 성공하자면 성공할 수 있는 장면을 다음에서 다음으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이 장군이 연애나 사랑이나 똑같다. 그 다음 장면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만들어간다. 자,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 전면에 적용되는 것인데 소설 또한 그렇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한강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것들이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잘 번역되고 하는 것. 하나 예를 들어보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고 그 왼쪽에, 오른쪽이네요. 무라카미 류가 있습니다. 하루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을 대체로 쉽게 쓰고 본인도 영어를 잘하고 영어로 번역되기 좋도록 씁니다. 근데 무라카미 류는 좀 문장이 어려워요. 그런데 두 문장을 놓고 비교해 보면 문장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 여기에 있어서는 무라카미 류가 훨씬 우월합니다. 그런데도 많이 읽히는 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숙제가 있습니다. 나는 많이 읽히도록 쓸 것이냐 아니면 많이 안 읽어도 괜찮아. 나는 정말 수준 있는 문장을 쓰고 싶어.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건 작가의 선택인 것인데 대충 중간쯤 해서 많이 읽히고 문장도 수준 있게 쓰는 것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쉬우면은 무라카미 류나 하루키가 별로 구분되지 않겠죠. 자,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 문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 문학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로 진출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보면은 남북한 문학과 한민족 문화권의 문화, 디아스포라 문화 이걸 좀 이렇게 달리 생각을 해보면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전혀 소통의 출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정치 문제입니다. 군사 문제고 국토 문제입니다. 여기서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 통일을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서독이 소련에 돈 주고 동독을 샀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동서독 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이 통일부의 이산가족위원회에 한 20년 일을 해서 인적 교류 문제를 오래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뭘까요? 그 전에 이미 동서독이 매스컴 교류를 하고 또 수영자 교류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부면에서 정치와 군사 외의 문제를 접촉해 왔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본다면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북 간의 문화적 접촉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남북한 문화, 중국 조선족 문화,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화, 일본 조선인 문화, 미주 한인 문화. 그래서 이런 이 6개 카테고리를 두고 저는 제 논문에서 이걸 2+4 시스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통일부 자문회의에 가서 그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도 감독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이런 도식들이 이제 등장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참 제 생각은 이게 맞는데 아직까지 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 생각으로는 문학 육자회담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남북한 문학에서 더 넓게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소통과 교류를 내다보는 새로운 통로 정치나 국토 통합에 우선하는 문화 통합의 추동력이 되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모든 일의 첫걸음은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을 소홀히하지 않을 때 약속되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소나기 마을이라고 하는 걸 경기도 양평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선생님 황순원 선생께서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기념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마치고 문인들이 인사동에 모여서 송년회를 하는데 누가 저에게 물었어요. 황순원의 소나기 무대가 양평인 걸 아냐? 근데 제가 황순원 선생님의 제자고 그 전집을 다 읽었고 석사 논문을 황순원으로 썼는데 기억이 없어요. 근데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소나기 말미에 딱 한 줄 있습니다. 내일 소년회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그 머리에 불빛이 이틈솜이 불빛이 반짝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평군이 제의를 하고 또 경희대학이 제의를 하고 양기관이 자매결연을 해서 소나기 마을을 추진해서 양평에서 기초예산을 세우고 경기도에서 매칭 펀드를 받고 그만큼의 예산을 국가에서 받고 그럼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
2009년 6월 13일 오전 10시에 문을 열 때까지 145억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비웃었습니다. 뭐 하는 거 있느냐고. 아닙니다. 그냥 좋은 아이디어 하나로 뜻으로 선한 목표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선한 목표를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면 반드시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소나기 마을을 그렇게 세웠는데, 작은 아이디어 하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대해를 이룹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때로는 온 벌판을 다 태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여기에 이제 이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내에서 생산된 문학이 아니면 한국 문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의가, 제가 제 선생님 황순원 선생님께 들은 것도 그랬습니다. 김원국의 순교자가 영어로 써 있었으면 그 한국 문학 아니야.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그때만 해도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속지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이수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만입니다. 그 8만인을 건너가는데 소식을 보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초도 안 걸리는 시대입니다. 시대적 현실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속지주의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계속 이 밑에가 앞으로 가는 걸 아는데 계속 잘못 누르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어리바리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뒤로 가는 걸 좀 크게 해가지고 누르기 좋게 해놓은 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같은 이 어리바리한 사람이 또 나타나면 나중에 이걸 하나 좀 바꿔주세요. 이걸 큰 걸 누르면 뒤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속지주의고, 이거 보십시오. 네. 이거 앞으로 갔나요? 네. 속인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쓴 거냐? 이 사람 국적이 어디냐? 그렇죠, 여러분? 김원국이 미국 국적이었단 말이에요. 1.5세대인데. 그 다음에 김석범이 쓴 화산도 일본어로 쓰여졌는데 제주도 4.3 얘기예요. 그럼 김석범이가 누구냐? 일본에 살고 있어요. 제1조선인입니다. 그럴 때 이걸 한국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한글로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 해외에서 한국어로 쓰는 글이 많은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한 250만 명의 한인들이 있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200만 조선족이 있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제1한인을 80만에서 100만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 60만 명이 있는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인데, 고려인은 제가 거기를 평론가협회 회장할 때도 몇 번 갔었는데, 그 고려인 제가 갔을 때는 우리말로 썼어요. 근데 마지막 갔을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카자흐스탄 언어나 아니면 러시아어를 씁니다. 언어가 없어졌어요. 거기 고려인들이 여전히 이 고려인에 대해서, 한민족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그건 이 러시아어로 써졌으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작품들이 한국 문학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가부를 따졌는데, 이제는 이 방법을 바꾸어서 정도를 따져야 되지 않느냐. 이 속에 한국 문학적 요소가,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이 가부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보면 여전히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도 중요한 한국 문학의 한 범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서 소탐대실이 아니라 울타리를 좀 크게 넓게 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문학을 논의하고, 남과 북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민족 언어권을 한데 모아서 논의를 진행해 가는 것이 남북 간의 1대1 대자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러할 때 세계 각지에 산포되어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을 민족문화 또는 민족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연결고리로 해서 하나로 묶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 두 줄은 읽겠습니다. 이 문학 그리고 문화적 인식은 궁극적으로 경직된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하나의 방향, 더 나아가 형식이 확고하며 내용이 충실한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진일보의 추동력을 발휘할 것이다. 한강이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좋은 작품을 쓰자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문학과 연계되어 있는 해외의 여러 문학들을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서 출연하는 문학들도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작품 못지않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개념의 확대, 범주의 확산,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내다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확장된 세계화의 길은 한국 문학의 영토를 넓히는 전제 조건, 노벨 문학상과 같은 국제문학상의 수상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촉진하지 않겠느냐. 네, 다음 페이지는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